금융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 변곡점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둘이 성격상 큰 차이가 있다면서요.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는 네. 경제 주체들, 특히 금융기관들이 빚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 빚 때문에 무너졌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이제 핵심인데 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이거는 금융위기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빚이 곪고 더 이상 곪을 수가 없어 탁 터져버린 게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네.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이거는 만약 따지게 되면 굳이 따진다면 자연재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 눈보라의 비유를 하게 돼요. 네. 그 눈보라라는 게 뭐냐면 눈보라가 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빚 때문에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눈보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을 멈춘 거죠. 빚에 의한 파산으로 멈춘 게 아니라 눈보라 때문에 멈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그렇다면 눈보라가 사라졌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나와가지고 일을 활동할 할 수 수 있는 있다.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 네. 일시적인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파산하지 않도록 막아줄게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라든지 경제 주체에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을 때는 어떤 경우에 살려주냐면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 파산하지 않았을 텐데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례적인 일들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벌어져 가지고 네. 멀쩡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 이런 거는 경제에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깊은 상흔을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주체들이 파산하는 걸 막아주고자 굉장히 강한 경기부양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네.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해서 곪고 해서 팍 터진 거고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눈보라처럼 멀쩡한 경제 상황에서 눈보라처럼 다가와가지고 경제를 마비시켰었던 그런 케이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기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저처럼 주식 초보자들은 네.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괴리감이 있는 것이 비정상인지 이것도 굉장히 묻고 싶었어요. 네. 이게 저도 처음에 경제나 아니면 금융에 대해서 배울 때는 주식시장은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을 갖다가 막 잘게 쪼개는 거죠. 막 잘게 쪼갠 그 조각, 네. 작은 조각 하나가 제가 그 주식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수익을 같이 나눌 나눠가는 수가 거. 있겠죠. 네.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려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야겠죠. 네. 그래서 저도 경기가 좋으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이라도 굉장히 가치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이런 케이스죠. 월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월세. 예, 월세. 저는 달마다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시중 금리가 20%입니다. 그러면 너무 네. 금리가 높죠. 네. 그러면 웬만큼 한 뭐 저기 1억 원만 넣어놔도 1억 원을 넣으면 2천만 원씩 이자를 받아요. 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받는 게 그렇게 가치로워 보이진 않거든요. 크게 안 예,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20%가 아니라 2%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2%가 되면 1억을 넣어놔도 1년을 놔둬야 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월세는 엄청 훨씬 더 올라와 보이는 가치 거죠. 있게 보여요. 네. 시중의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달마다 받는 이런 작은 현금 흐름도 있죠. 100만 원씩 받는 것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내려가지만 금리는 주저앉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제가 받는 현금은 그대로가 있죠. 그러면 제 현금이 빛이 나서가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절로 붕 떠오르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돈을 많이 푼다거나 경기부양책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많이 풀면
돈의 값을 금리라고 해요.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똑같은 주식에서 투자해가지고 제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쉐어하는 것도 굉장히 갑자기 가치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이례적으로 강한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네. 그 돈이 풀려 나오면서 주식 시장로 주식 몰리는 그렇습니다. 이유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기업의 작은 수익이라도 되게 가치로워지니까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 시장은 반대로 좀 미지근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주식 시장이 단순히 금리 때문에 오르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맞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할 때 금리가 높으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금리가 높아도 투자해도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특정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요. 네. 근데 건영아 금리가 1%나 오른대 대출 금리가 그럼 놀래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20% 이상 더 성장하는 기업이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20%만큼의 수익을 더 안겨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1% 금리 상승 때문에 20% 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주식을 볼 때는 성장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성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주식은 기업 실적이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정말 작년보다도 훨씬 더 잘 벌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 기업이 돈을 거의 못 벌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못 버는 돈이라도 되게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있죠.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금리는 올라가는데 성장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지 다시 네.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성장이 정체돼 있을 때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더 강하면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성장이 주저앉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단 하나의 요소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네.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양한 요소를 같이 놓고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주식 시장이.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금리하고 성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1월 달에 백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기쁜 소식이었고요. 네. 백신 발표가 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60-70% 정도의 백신 보급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백신이 보급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코로나의 암흑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지난 1년간 하지 못했었던 소비를 하게 되죠. 그건 이제 우리는 보복 소비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5월 달, 6월 달을 거치면서 차가 주말에 급격히 막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 소비가 폭발을 하면서 기업의 네. 실적이 기업의 성장이 돌아서는 그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코로나로 인한 압력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림들. 그럼 성장 사이드에서는 성장이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1번이고 네. 금리 사이드에서는 성장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멀쩡한 상태로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너무 이례적으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써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많은 부양책을 써주면 뜨거워질 때 계속해서 기름을 불면 그 불이 너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부양책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금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은 세게 반등을 하는데 금리는 살짝 올라가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몇 퍼센트 올랐다. 그래서 네.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아, 나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에 네. 우려가 있다라고 뉴스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라고 배우는데요. 네. 요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들은요. 네. 그냥 간단하죠. 화폐의 공급을 너무 무분별하게 늘릴 때 정부에서 화폐 가치 돈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네,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크게 뛰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화폐를 뿌렸는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한테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뿌린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화폐를 뿌린 것 때문에 물가가 뜁니다. 그럼 물건을 살 수가 없죠. 저는 10,000원을 받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뭔가 사려고 가보니까 과자 하나가 10,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과도한 경기 부양책의 이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폐 가치의 하락, 너무 많은 돈을 뿌렸으니까 나타나는 네. 화폐 가치 하락,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물가의 상승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책을 한 의미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하고 되게 똑같아요.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돈은 계속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네. 지금 물건을 빨리 사놔야죠. 왜냐하면 내일 사면 물가가 더 뛸 더 테니까. 오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샤프의 가격이 지금은 10,000원인데 이게 내일 되면 1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거 빨리 사놔야죠. 그거 열자로 사야죠. 이 방송 끊고서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이거 네네. 사야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샤프를 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10자로 사려고 한다는 말씀이 포인트예요. 저는 사실 2자로만 있어도 충분한데 10자루를 사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 오르기 전에 쟁여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예비적인 수요 내지는 투기적인 수요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원래 2자루면 충분한데 10자루를 저는 갖고 싶죠. 네. 근데 저만 10자루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도 모두가 다 10자루를 그렇겠죠. 갖고 싶고 그러면 수요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가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가짜 네. 수요가. 그러면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게 되겠죠. 네. 그럼 사람들은 약간의 경기 부양으로도요. 이 샤프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격이 뛰어 올라가니까요.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너무 과도한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는 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오히려 더 부작용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공부할 때 뭐 디플레이션도 공부하고 반대 네. 개념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정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부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채가 높아졌을 땐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가 많을 때요. 네. 그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첫 번째는 독일의 케이스처럼 네.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뿌려가지고 부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부채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빚이 1억이 있습니다. 네. 1억 원의 빚이 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샤프가 1억 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네. 너무 물가가 급등하게 돼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독일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를 누군가한테 주면 저는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이 샤프를 주는 거죠. 이거 100억이니까. 1억이다.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서. 1억이니까. 예, 그럼 빚이 청산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화폐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근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오른다고 올라간다.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라는 거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채도 되게 더욱더 부채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얘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돈 3천만 원 갖고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값이 올랐어요. 네. 자산 인플레이션이죠. 집값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가지고 집값이 조금 과도하게 올라서 2억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럼 되게 저기 빚은 7천으로 똑같은데 자산이 집값이 2억이 되니까 조금 뭐 크게 7천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물론 부담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1억일 때보다도 부채의 부담이 부담이 좀 덜하죠. 줄어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네. 그러면 소비를 계속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값이 반토막이 납니다. 5천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빚은 7천인데
집값이 5천이죠.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2천을 제 돈을 개원해야 돼요. 그죠? 저는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뒷골에 소름이. 그렇죠. 그래서 어우.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가 더욱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 7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는데도 그 7천만 원의 빚이 더 훨씬 커 커 보이죠. 보이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사람들은요. 소비를 하지 못해요. 부채의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누가 겪어봤냐면 일본이 그 케이스를 겪었죠. 일본의 주택 가격 버블이 무너지게 되면서 네네네. 거대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고 일본은 그 디플레이션에서 벌써 30년째 신음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경제라는 분야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 가지 요소가 네. 결합이 되어 있는 집합체라서 네, 흥미도 있지만 어렵긴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라는 걸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게 좀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이런 경제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게 느껴질 때가 좀 많아요. 그리고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걸 내가 읽어내고 있구나.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뻤을 때가 경제책 한 권을 제대로 읽었을 때, 네. 그리고 경제신문 한 개를 갖다가 깔끔하게 다 읽어냈을 때. 이해하면서 네, 읽었을 때. 그렇죠.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약간 일상처럼 됐지만 네. 이렇게 경제신문 하나를 이렇게 잘 봤을 때 스스로한테 뭐 칭찬을 해주는 그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네네.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사실 되게 배고플 것 같은데 점심에 잘 먹고 나면 스스로한테 뿌듯하잖아요. 네. 먹는 것 봐도 스스로 되게 잘한 것 같은 막 칭찬해주고 싶은 막 이렇게 뒷머리 쓰다듬고 네네. 싶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경제를 공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려운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결심하시고 나서부터는 이 경제가 더 흥미롭고 네. 이 추이가 네.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